서울의 강병철 씨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아들 며느리 때문에 끔찍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강 씨의 집안은 분명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모두 부모 공경하며 큰 문제 없이 함께 살고 있었죠. 너희 둘, 올해 결혼 몇 년 차지? 가족 식사 중 강 씨의 물음에 아들이 잠시 눈을 끔뻑이더니 곧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가 딱 10년 차네요. 제가 31 때 결혼했으니까요.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그렇게 됐어? 상결례장에서 어머님, 아버님 봤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나는 그때 너희 둘이 앞에서 꽁냥댈 때가 아직도 기억난다. 정말요, 어머니? 온 가족이 함께 화기애애하게 웃었습니다. 강 씨의 아들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이후에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 법한 기업의 팀장으로 근무. 며느리는 틈틈이 부업을 하며 강 씨 부부를 잘 모시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었고 그날 저녁 식사에서 강 씨는 중요한 발표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너희를 부른 건 나랑 네 엄마랑 결정한 일이 있어서다. 무슨 결정을 하셨길래 그러세요? 맞아요, 아버님. 무섭게 시리. 아들과 며느리가 강 씨의 말에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 씨는 그런 둘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서워해야 할 거다.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줄 테니까.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의아해하는 아들 며느리에게 강 씨는 미리 준비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 종이를 꺼내 찬찬히 읽어보던 아들과 며느리는 이내 눈이 큼지막하게 커졌습니다. 아, 아버지. 이건 그래, 너희들에게 미리 재산을 나눠줄 생각이다. 강 씨가 준 것은 모두 다 해 10억 정도 되는 자산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양도하겠다는 문서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은 아들과 며느리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강 씨는 그런 둘의 모습을 보며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까만 해도 괜찮은 척하더니 이제야 현실로 느끼는 거냐? 아니. 그게 10억이라니요. 이렇게 큰 금액을 갑자기 왜 주시는 건지. 물론 아버지가 평생 열심히 일해오신 건 알지만요. 강 씨는 평생 건설업에 종사하며 크고 작은 공사를 하였고 덕분에 노후 자금 정도는 충분했습니다. 아들에게 건넨 10억은 노후 자금과 여윳돈을 제외한 금액이었죠. 네 엄마랑 나, 너희에게 그 돈을 주고 여행을 좀 다닐 생각이다. 여행이요? 그래? 강 씨가 곁에 있는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말했습니다. 네 엄마, 평생 내 곁에서 돕는다고 고생만 한 사람이야. 마찬가지로 나도 일만 하느라 정작 세상 넓은 줄 모르고 살았었고,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세상 구경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 10억은 딱 너희 몫으로 남겨둔 거다. 그 이상도 이하도 더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허투루 쓰지 말고 잘 간직해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미천으로 삼거라. 아버님, 며느리가 곁에서 울먹거리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소중한 마음.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을게요. 며느리의 말에 강 씨와 아내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도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말씀대로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잘 쓰겠습니다. 모든 자금을 전달한 후 강 씨 부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탈리아의 푸른 바다를 눈에 담고 프랑스의 에펠탑 아래서 와인을 마시며 독일의 고성들을 둘러보았죠. 고단했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다니게 될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아내가 베니스 곤돌라 위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 씨는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못 본 세상이 이렇게 넓었던 거야.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결정이
정말 잘한 일이었어. 처음 한 달은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영상통화로 유럽의 풍경을 보여주면 두 사람은 감탄을 연발했죠. 아버지, 어머니, 로마 날씨는 어때요? 여기는 비가 와서 좀 쌀쌀해요. 여기는 하늘이 맑아. 네 엄마가 콜로세움 앞에서 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다니까. 통화 끝 무렵 준호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희 좋은 곳에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수도권 신축인데 교통도 편리하고 학군도 좋아요. 그러니 집은 신중하게 골라야 하는데 무튼 간에 언제 입주하는 거니? 다음 달이요. 이사하고 사진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아들 부부가 아파트를 샀다는 연락을 받은 후로 점차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열흘에 한 번. 나중에는 아예 무소식이었죠.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얘네 왜 연락이 아예 없죠? 전화를 걸어도 받지도 않고. 괜한 걱정 마. 괜찮을 거야. 이제 막 집 장만했으니 정신없을 테지. 인테리어니 뭐니 할 일이 많잖아. 하지만 강 씨도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식 걱정이 되니 더 이상 여행도 재미가 없었죠. 결국 강 씨가 지나가는 말처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일정 좀 당겨서 귀국할까? 잠깐 마음도 환기할 겸 말이야.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나도 마음이 불안해서 여행이 재미없어졌어요. 한국에 도착한 강 씨 부부는 공항에서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번호로도 마찬가지였죠. 이상하네. 두 사람 다 전화를 안 받아. 강 씨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아내도 초조한지 손톱을 물어뜯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선물도 전달해줘야 하니까. 새로 샀다는 아파트로 먼저 가보는 건 어때요? 아이들 얼굴 보기 전까지는 뭐든 손에 안 잡힐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 그게 좋겠네. 강 씨와 아내는 곧바로 아들의 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인터폰을 누르자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뭐지? 이건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닌데. 잠시 당황하던 강 씨는 이내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먼저 말하고 둘의 부모라고 신분을 밝혔죠. 우리 아들 집인 줄 알고 여기에 왔는데 아무래도 뭔가 착각했나 봅니다. 강 씨가 사과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인터폰에서 뜻밖의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그분들 집 맞아요. 제가 새 들어 사는 거고요. 그럼 세입자라고? 강 씨와 아내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내 얼른 말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가 저희 아들 집이 맞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저도 계약 당일 이후로는 얼굴을 뵌 적이 없어서요. 그럼 혹시 연락되는 전화번호라도 있을까요? 저희가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왔는데 아들 부부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도통 연락을 안 받네요. 아내가 간절히 말했지만 세입자는 곤란하다는 눈치였습니다. 저도 알려드리고 싶기는 한데 두 분이 정말 집주인분 부모님인지는 모르겠어서요. 일단 계약한 부동산 알려드릴 테니까 그쪽에서 가서 말씀해 보실래요? 이해가 어려운 말은 아니었습니다. 강 씨라도 같은 답변을 할 것 같았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주소를 듣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길,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애들이 집을 사자마자 새를 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이들은 어디에 사는 거죠? 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뭔가 이상해. 일단 중개사무소부터 찾아가 보자. 이야기대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들어서자 중년의 중개사가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강 씨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한 뒤 중개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집을 구매하고 곧바로 새를 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두 분 모두 인상이 좋았어서 기억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일까요? 아내가 휴대폰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사진을 보여주자 중개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요. 그런데 어떤 게 궁금하셔서 오신 걸까요? 강 씨와 아내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난 사유와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을 모두 설명했죠. 사연을 들은 중개사는 이내 자기 연락처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씨 부부도 들을 수 있도록 소리가 확대되었죠. 신호가 한 번, 두 번, 세 번쯤 갔을까. 응답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강 씨와 아내는 몇 달 만에 들어보는 아들의 음성에 숨이 멎을 지경이었죠. 중개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 그때 전세 계약 중개한 부동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연락하신 걸까요? 그런데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어둡고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중개사가 말을 이었죠.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집주인분 부모님이 와 계십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두 분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해서요. 우리 부모님이요? 짤막한 대답. 아내가 더는 참지 못하고 중개사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엄마다. 너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니? 어디서 뭘 하길래 이렇게 연락이? 엄마, 아들이 아내의 말을 잘라 들어오더니 차가운 음성으로 말을 하더군요. 전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짧은 멈춤과 함께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더 이상 걱정도 연락도 하지 마세요. 이만 끊을게요. 뭐? 아니 잠깐만. 아내가 절규하듯 소리를 높였지만 아들이 무심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가 멍하니 통화가 종료된 휴대폰을 바라보았고 강 씨가 얼른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이게도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암울한 응답만이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강 씨 부부는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들은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곁에 있던 아내가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고요?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짐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부동산에서 받은 번호로 오는 길에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를 걸어봤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연락이 차단된 것 같았죠.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회사에도 한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그래, 내일 아침 일찍 가보자. 다음 날 아침 강 씨 부부는 아들이 다니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1층 로비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아들의 부모라고 밝혔죠. 강 팀장님 부모님이시라고요? 잠시만요. 인사팀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정장 차림의 여성 직원이 내려왔습니다. 자신을 아들이 있던 팀의 새로운 팀장이라고 밝힌 여자가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팀장님 부모님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들이 요즘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회사에는 나오고 있나 해서.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강 팀장님은 4개월 전에 퇴사하셨습니다. 강 씨와 아내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제출하셔서 저희도 놀랐어요. 그동안 업무 성과도 좋았고 승진도 예정되어 있었는데 인사팀 직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퇴사 이유는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말씀 안 하셨는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 들었어요. 소문으로는 무슨 종교에 깊이 빠졌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종교라고요? 새롭게 듣는 이야기에 강 씨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씨가 서둘러 입을 열었죠. 혹시 새로운 연락처는 없습니까? 그 점은 개인정보라. 더 이상 알려드리긴 힘들어요. 무튼 더 하실 질문이 없으시다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직원과 대화를 마치고 회사를 나서며 강 씨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회사까지 그만두다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돈은 돈대로 쓰고 연락도 받지 않고요. 그 착하던 아들이 어쩌다가. 아내의 흐느낌을 들으며 잠시 침묵하던 강 씨의 눈에 갑자기 빛이 돌았습니다. 사돈, 네? 사돈에게 연락해 봐야겠어. 왜 지금껏 그 생각을 못했지? 강 씨의 말에 아내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정말. 왜 그 생각을 못했죠? 우리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나 봐요. 강 씨는 핸드폰을 꺼내 사돈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드디어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사돈에게 상황을 설명하려던 순간 그쪽에서 먼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왜 이제야 연락을 주신 겁니까? 저도 정말 얼마나 사돈과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의미심장한 말에 강 씨 부부는 곧바로 사돈과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남의 한 카페에서 강 씨 부부는 사돈과 만났습니다. 사돈은 오래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딸을 키워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못 본 사이에 훨씬 초췌해 보였죠. 사돈, 오랜만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네? 갑작스러운 사돈의 말에 강 씨가 당황하여 되묻자 사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연락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딸, 사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다했는데. 아니, 그게 저희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걸요. 의아함에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니 애초에 며느리가 사돈에게 강 씨 부부의 전화번호를 가짜로 알려준 거였습니다. 오해는 풀렸지만 도대체 왜 며느리가 번호를 가짜로 알려준 것인지 의혹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사돈이 슬픈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2달 전부터 연락이 뚝 끊겼어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는데 1달 넘게 연락이 없으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집으로 찾아갔더니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었죠? 강 씨가 말을 받자 사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대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군요. 그래서 온갖 곳을 다 찾아다녀 봤지만 결국 두 아이의 흔적을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돈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사돈도 모른다는 말인가? 강 씨 부부가 낙담하려던 찰나 사돈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더군요. 희망이요? 예. 사설 탐정을 고용해 봤더니 답이 나왔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두 사람 다 빛의 교회라는 종교 단체에 들어가 있더군요. 빛의 교회요? 아내가 되물었습니다. 사돈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신흥 종교 단체입니다. 겉으로는 명상, 힐링을 표방하지만 알고 보면 사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이비죠. 강 씨 부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돈이 말을 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주변에도 피해자가 있더군요. 지인도 자기 조카도 거기 들어갔다가 가족들이 끌어내느라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사돈의 말에 강 씨가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을, 그리고 며느리를, 멋대로 채간 존재들을 용서할 수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서 말씀해 주세요. 사돈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강원도 어느 산속에 본부가 있더군요. 그래서요? 만나셨어요?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를요? 아내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만나긴요. 사돈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경비들이 막아서더군요. 수행 중에는 외부인 면회 금지라나 뭐라나.
제가 아무리 딸의 아버지라고 우겨도 소용없었어요. 결국 쫓겨났습니다. 강 씨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유가 뭐랍니까? 어떤 목적으로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감금하듯이 사회에서 단절시키는 거냐는 말입니다. 재산을 노리는 겁니다. 재산이요? 사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놈들의 주요 수법이라더군요. 사람들을 현혹해서 재산을 갈취한다고요. 집문서, 땅문서 가리지 않는답니다. 이미 피해자도 많고요. 잠깐만요. 아내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은 원래 종교가 없던 애예요. 과학적으로 신이 말이 되냐면서 제가 다니라던 성당도 싫다고 했었는데 사돈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제 딸이 먼저였습니다. 약 8개월 전부터 명상 모임이라며 저한테도 권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위에게도 당연히 같이 가자고 했겠죠. 사돈의 말에 강 씨 부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원망스럽기는 했지만 지금 당장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8개월 전이요? 그럼 우리가 재산을 물려주기 전부터 그랬단 말인데 뻔히 다 알면서 모른 채 재산을 넙죽 받았다는 말이군요. 강 씨의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일 수도 있어요. 세 사람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카페의 밝은 조명과 달콤한 케이크 향기가 이들의 무거운 마음과 대비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사하겠죠? 다행히 탈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사람을 해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돈이죠. 사돈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려주신 돈은 아마 그 단체에 모두 헌금했을 겁니다. 그 교주가 신도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세속적 재물을 버려야 한다고 세뇌시킨다고 하더군요. 강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아들을 위해 아껴둔 돈이 모두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죠. 직접 가봐야겠습니다. 강 씨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든 아이들을 만나봐야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사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여러 번 시도했는데 번번이 실패했으니까요. 그래도 가봐야겠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세요. 사돈은 종이에 주소를 적어주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 보통이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에 경비들에게 밀려 넘어지기까지 했어요. 아내가 사돈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요. 아무리 경비가 막아섰다고 한들 사돈께서는 왜 포기하신 거죠? 어떻게든 달려들어서 빼내와야죠. 아내의 말에 사돈이 낙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날 우리 딸을 만났습니다. 사돈이 그날을 회상하는 듯 멍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 사이비에 착취당해서 불행할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막상 만난 아이의 모습은 행복해 보이더군요. 저에게 말하더군요. 아빠의 걱정은 알겠지만 지옥 같은 사회에 있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게 더 행복하다고요. 그 말을 듣고 맥이 탁 풀려버렸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게 됐죠. 사돈의 말은 강 씨 부부에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아내의 손을 강 씨가 굳게 잡았습니다. 소중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사돈. 하지만 우리와는 생각이 다르신 것 같네요. 강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꼭 데리고 나올 겁니다. 카페를 나오며 강 씨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강한 어조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가득했죠. 아들과 며느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 녀석들은 건강할까? 10억이란 돈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일까?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했지만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행동이었습니다. 내일 당장 강원도로 가보자고. 강 씨가 아내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강 씨 부부는 사돈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 속에 침묵을 지켰고 간간히 울리는 내비게이션 안내음만이 정적을 깨트릴 뿐이었습니다. 안개가 끼네. 강 씨가 커브길을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짙어진 안개. 주변 풍경은 하얀 장막에 가려 희미해졌고 도로 가장자리의 나무들만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여보,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곳에 우리 아들이 있다니. 아내가 창밖을 불안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개 사이로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철문 위에는 빛의 교회라고 쓰인 커다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크구만. 강 씨가 차를 철문 앞에 세우자 웃는 얼굴의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밝은 푸른색 셔츠에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어딘가 인위적인 느낌이 드는 미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빛의 교회 본관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우리 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강 씨의 그 말에 젊은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억지로 지은 미소는 사라졌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뀌었죠. 죄송합니다만 본관에 계신 분들은 모두 수행자입니다. 수행 중에는 외부인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고요. 잠깐만이라도 볼 수 없을까요? 아들 얼굴만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아내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수행자들은 진리를 찾는 과정에서 세속적 방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방해라고요? 부모가 자식 만나는 게 어떻게 방해입니까? 강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선생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수행자는 자발적 의지로. 남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먼 도로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이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젊은 남자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얼굴에 다시 환한 미소가 번지며 차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목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강 씨는 의아한 눈으로 다가오는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세단의 앞문이 열리고 운전사가 뒷문을 열어주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내렸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 여자가 여기 목사인가? 강 씨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이곳의 지도자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저 여자가 바로 아들과 며느리를 앗아간 장본인이라고. 강 씨는 충동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젊은 남자가 강 씨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냥 두세요. 사연이 있으신 것 같네요. 여성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 남자는 망설이다가 물러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눈빛은 더욱 부리부리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미소 띤 입술이 기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죠.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그녀의 물음에 강 씨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이곳에 붙잡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장 그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자는 강 씨의 말에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안개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붙잡혀 있다고요? 재미있는 이야기군요. 수행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을 누가 구속하고 붙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녀는 강 씨 부부를 한번 훑어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어라 설명해도 직접 보시기 전까진 믿지 않으실 것 같군요. 좋습니다. 제 차를 따라 들어오세요. 아드님과 며느님을 직접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강 씨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의심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아들을 만날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여기 남겨두고 저만 들어가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원하시는 대로 하시죠. 여자는 무심하게 대답하고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검은 세단이 천천히 철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강 씨는 아내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여기 남아 있어. 1시간 안에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여보,
혼자 들어가면 위험할 것 같아요. 걱정 마. 그리고 지금으로선 이 방법이 유일한 길이니까. 강 씨는 차키를 아내에게 건네고 철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까의 젊은 남자가 그를 안내했습니다. 철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보다 훨씬 넓은 단지가 펼쳐졌습니다. 안개 사이로 여러 건물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중앙에 거대한 돔 형태의 건물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여러 건물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젊은 남자가 중앙 건물로 강 씨를 안내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웅장한 대강당이 나타났습니다. 수십 명의 젊은 남녀가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합창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앞에는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죠. 이게 다 뭐지? 강 씨가 의아하게 물었을 때 목사로 불리는 여자가 그의 옆에 나타났습니다. 곧 있을 축하 파티를 연습 중입니다. 축하 파티요? 네, 이번에 새롭게 구도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축하 파티죠.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구도의 길이란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포기하고 곧 다가올 지상 낙원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강 씨가 그녀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헛소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자는 불쾌한 기색 없이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는 강 씨를 대강당역 좁은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문을 열자 푸른 형광등이 켜진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철제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맞은편에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신도들과 같은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강 씨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분하고 기계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았죠. 이게 무슨 꼴이냐? 대체 왜 여기 있는 거고? 다 집어치우고 어서 나가자. 강 씨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여기서 행복해요. 맞아요, 아버님. 오빠하고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목사님의 인도 아래 구도의 길을 걷고 있고요. 무슨 헛소리를. 정신 차려. 이 사람들이 너희를 세뇌시킨 거야. 아버지, 이것은 저희의 선택이에요.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껏 연락을 끊은 것도, 이곳에 들어온 것도 모두 수행을 위한 저희의 의지고요.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 죄송합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강 씨는 자식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넌 종교 같은 건 믿지도 않았잖아. 그런 강 씨에게 목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제 보셨죠? 이 두 사람은 자발적으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원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 어떤 불법도 찾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우리의 순결함이 입증되었습니다. 강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 길은 저희가 선택한 길입니다. 아들은 강 씨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크게 뜨며 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널 여기에 두고 가니? 아버지, 그때 강 씨는 손바닥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여자 목사 몰래 그의 손에 작은 물건을 쥐어준 것입니다. 아들이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저희는 여기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무언가
내게 전달하려고 하는 건가? 강 씨는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했으며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보니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목사의 말과 달리 건장한 남자 2명이 방 입구와 구석에 각각 서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감시하는 게 분명했죠. 강 씨는 아들의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알겠다. 네 선택이라면 존중해야겠지. 강 씨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진정한 부모라면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야죠. 강 씨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몸 건강히 있어라. 강 씨의 말에 순간 아들의 얼굴에 슬픈 빛이 스쳤습니다. 아버지도요. 강 씨는 빠르게 방을 나와 안내자를 따라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아들이 준 물건을 느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철문을 나서자 기다리던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들은 만났어요? 일단 차부터 타자. 가까운 경찰서로 가야 해. 강 씨는 급하게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여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강 씨는 손바닥을 펴서 아들이 준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USB 메모리였습니다. 아이들이 이걸 몰래 줬어. 뭔가 중요한 증거가 있을 거야. 서둘러 경찰서로 가자. 차가 굽이진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강 씨의 마음은 이미 아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젊은 모습, 한때는 웃음이 가득했던 얼굴이 이제는 공허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아들의 눈빛에서 보았던 간절함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기다려라. 꼭 구해줄 테니. 산을 내려가는 차 안에서 USB를 꼭 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강 씨 부부는 인근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만난 경찰에게 신고할 일이 있다고 하자 당직 경찰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저희 아들과 며느리가 사이비 종교 단체에 붙잡혀 있습니다. 빛의 교회라는 곳인데 빨리 구해주셔야 합니다. 강 씨의 말에 경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죠. 아저씨, 거기에 자식이 잡혀갔다고 오는 사람이 어디 한둘인 줄 아세요? 저희도 이미 여러 번 확인했지만 모두 허탕이었다고요.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이미 몇 차례 신고가 들어와서 수사를 해봤지만 강제로 데려간 증거가 없어요. 모두 자발적으로 들어갔다고 증언하더군요. 가족 문제는 가족끼리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아들이 직접 보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서류 정리에 집중하며 대화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낙담한 강 씨 부부가 돌아서려는 찰나 구석에서 나이 지긋한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빛의 교회 건으로 신고하러 오셨다고요? 그의 목소리에 강 씨 부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형사가 관심을 보이자 다른 경찰들이 눈을 굴렸습니다. 유 형사님, 또 괜히 헛물켜지 마세요. 이번에도 그 여자 목사 잘못 건드리면 또 진급 심사에 불이익 받으실 거라고요. 형사는 동료들의 말을 무시한 채 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보세요. 강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 형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빛의 교회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직접 가서 본 거였고요. 그런데 아들이 이걸 몰래 건네주더군요. 강 씨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유 형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중요한 증거일 것 같아서 바로 왔어요. 저를 따라오시죠. 유 형사는 강 씨 부부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USB에 연결했고 화면에 여러 동영상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재생하자 푸른 유니폼을 입은 젊은이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여자 목사가 서 있었죠. 너희들은 아직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한 구원받을 수 없다. 여자 목사가 소리치자 한 신도가 고개를 숙이며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로만 증명해. 너의 모든 것을 바쳐라. 다음 영상에서는 신도들이 현금을 바치는 장면, 또 다른 영상에서는 몰래 찍은 듯한 수용실 모습이 있었습니다. 푸른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좁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건 유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사람들이 벌을 받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물을 끼얹거나 밤새 서 있게 하는 등의 학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정말 아드님이 보내신 거예요? 네. 오늘 만났을 때 몰래 건네줬어요. 유 형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군요. 제가 3년째 이 교회를 수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늘 막혔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료만으로도 영장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유 형사는 서둘러 상부에 보고하고 수사팀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경찰들도 영상 내용을 확인한 후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수색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강 씨 부부는 유 형사와 함께 대기하고 있다가 마침내 빛의 교회로 출동하는 경찰들과 동행했습니다. 교회 정문에 도착하자 경찰차 여러 대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유 형사는 입구를 지키는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입니다. 영장을 집행하러 왔으니 문을 열어주시죠. 잠시 후 철문이 열리고 젊은 신도들이 나와 경찰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는 평화롭게 종교 활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여자 목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또 쓸데없는 수색입니까?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우리는 떳떳합니다. 유 형사는 영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강제 감금, 폭행, 사기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여자 목사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영장이 나올 리가 없는데? 검찰청의 최 검사에게 연락해봐요. 지금 당장. 그녀가 소리쳤지만 경찰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경찰들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강당에서는 푸른 유니폼을 입은 신도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내가 먼저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들, 엄마야. 엄마가 여기 왔어. 아내가 울부짖으며 달려갔습니다. 아들도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감격의 순간이었지만 그때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탄의 자식! 배신자! 며느리가 광분한 표정으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자 목사 옆에 서서 손가락으로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목사님을 배신하고 가족을 선택해? 영원한 구원보다? 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유 형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일단 아드님을 데리고 나가세요. 저희가 이곳을 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하겠습니다. 강 씨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경찰의 안내를 받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무슨 소리냐? 네 잘못이 아니야? 처음에는 와이프가 명상을 권해서 같이 갔어요. 근데 점점 이상해졌어요. 목사가 갑자기 아파트랑 재산을 요구하더라고요. 거절하니까 협박도 했고요. 아들의 말에 강 씨 부부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망치려고도 해봤지만 감시가 너무 심했어요. 괜찮아? 그만 말해라. 이제는 다 괜찮다. 강 씨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은 강 씨의 품 안에서 한참을 더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며느리는 처음부터 교회와 연계해 강 씨 가족의 재산을 노린 것으로 밝혀졌죠. 그녀는 자기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교회에 헌금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강 씨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돈은 또 벌면 되는 거야. 네가 무사한 게 중요하지.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가 그치면 햇살이 다시 찾아오듯 힘든 시간은 언젠가 지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